저자가 읽어주는 소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사의 태양의 그림자 가운데 제4화 침묵의 춤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설프게 시작한 학교 생활은 이제 익숙해졌다. 시간을 지킬 줄 알고 숫자 세는 방법을 넘어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다. 여전히 가장 쉬운 방법을 고수했다. 형이 읊었던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구구단을 외우고 있다 보니 체계적으로 입력되지 않았다. 2일은 2, 5일은 5, 99, 81. 형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0일은 얼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들은 적도 없었기에 없는 것이라고 생떼를 썼다. 그러나 결국 또다시 따라하기 숫자 공부에 물먹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은 안경을 쓰고 말끔하게 양복을 입었다. 얼굴엔 장난기가 가득했고 눈 마주치기를 좋아했다. 자신감이 있는 자세를 취했기에 교장 선생님이나 교환 선생님같이 범접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풍겼다. 그러나 불편한 다리를 가진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하는 연출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얼차례를 주는 상황을 만들어 적응하기 어려운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났다. 애정 충만인지 증오 충만인지 알 수 없는 선생님이었다. 의리와 신뢰를 중시했고 배반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흥분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선생님은 한 손에 회초리를, 다른 손에는 출석부와 책을 들고 교실로 들어왔다. 갑자기 차렷! 경례를 외치며 상견례를 나눴다. 그리고는 책상을 치면서 자기 소개, 네 집 자식인지 보자 라고 했다. 소개가 시작되는 가운데 내 차례가 됐다. 불명확한 발음으로 이름만을 말하고 쑥스러워 헐레벌떡 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 세실 구시로구나 라고 하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너 종현이 아들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예라고 답했다. 선생님이 의아해서 곁눈으로 응시했다. 이놈, 내가 모르는 것이 어디 있더냐? 라고 하시며 아버지를 잘 안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선생님이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친근하게 대하는 선생님이어서 기분이 훈훈해졌다. 어느 날 산수 시간에 구구단 공부를 했다. 먼저 애우는 놈이 먼저 집에 간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같은 방을 사용했던 형이 애우는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 넣기에 자신감이 있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충동이 굴뚝 같았지만 종현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용기가 없었다. 그러는 순간에 자자 종현 아들 해봐 지명을 다하고 말았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감에 입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구구단이 춤을 추며 뒤죽박죽 되어버렸다. 종현이는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여? 라며 웃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상장이 생각이 났다. 선생님이 똑똑했다는 과거를 회상시켜 준 것이
자랑스러웠다. 점점 선생님과의 사이가 더욱 궁금해졌다. 학창시절 선생님과 절친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핸디캡에는 긴 슬픔과 회한이 있는 듯했다. 균형 잃은 걸음걸이와 함께 웃는 얼굴은 슬플 때의 얼굴과 매우 닮아 있었다. 중현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목소리의 리듬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마도 선생님 가슴에는 공부 잘하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버지 모습이 있는 듯했다.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처음과 다르게 선생님의 눈은 허공으로 겉돌아 마주치지 않았다. 자신감을 잃은 눈빛이었고 약간 전율이 있는 듯한 얼굴을 했다. 직감적으로 무슨 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 이외에도 궁금증이 생겼다. 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아버지는 농사꾼이 됐고 절친이었던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사정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선생님과의 인연은 막을 내렸다. 의문을 가지면서도 의외로 내 인생은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왜 그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 아마도 공부를 잘했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막연한 자신감 때문일 것이라는 것 위에는 없었다. 학교에서 마주쳐 인사를 할 때면 선생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고 사라졌다.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남겨지는 여운은 가시질 않고 머릿속에 박혀 빙글빙글 돌았다.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할머니에게 묻기로 했다. 할머니는 평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입이 매우 무거웠다. 부드러운 태도를 일관했으며 세상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길고 가느다란 숨이었다.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에 할머니는 무엇인가를 연상이라도 한 듯이 명상에 잠겼다. 이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굴곡진 주름을 따라 흘러내리는 눈물은 삶의 상처의 길을 메워가며 씻어내렸다. 왜 울어요, 할머니? 그려, 물어봐. 뭐가 알고 싶은겨?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옆마을 선생님과 친구예요? 좋은 사람이죠, 뭘? 잠시 침묵이 올랐다. 그래, 친구요. 아주 친한 친구요. 아버지는 공부를 잘했다는데 왜 농사꾼이 됐어요? 시대란 놈 때문이지. 그놈이 그랬어. 시대? 시대란 놈이 도대체 누구요? 아주 나쁜 놈인가요? 너무 어려 몰라.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해도 모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문을 열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이 전쟁에 항복하면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지만 국내적으로 발흥하고 있던 좌우 이념 대립과 냉전을 촉발시키고 말았다. 온 나라가 이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좌우 이념 논쟁이 체제 싸움으로 과열되었고 냉전 체제가 양극화되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는 격동의 시대가 도래했다. 일제 청산을 하기도 전에 배운 사람이나 친일 행동을 한 사람이나 좌우 논리에 편향되었고 치열한 비판과 논쟁에 깊이 빠져들었다. 한반도의 좌우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쌍곡선을 형성하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국가 수준에서뿐 아니라 도, 시, 군면 등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민족주의자 간에, 반공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에, 정치가와 지식인들 사이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예의 없이 조그만 우리 마을 세실에도 이념 논쟁과 좌우 바람의 젊은이들이 동조하거나 동원되어 서로 격하게 대립을 했다. 냉전의 불이 지펴지면서 이념 논쟁에 기초한 진영 간의 싸움이 공산당 색출이라는 선전포고로 이어졌다. 남노당과 좌익 사상가의 색출과 동시에 교화가 시작됐다. 마침내 좌익 전향자를 계몽하고 지도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 단체로서 강력한 반공운동을 내세운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다. 국민보도연맹 운영자는 일제강점기 행정과 경찰을 경험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전국 단위로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은 도시, 군, 면, 리, 그리고 개인으로도 연결됐다. 검찰, 경찰, 국민보도연맹은 지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색출과 교화를 진행했다. 초기 국민보도연맹에는 좌익 활동을 했던 전향자들이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단 행정기관의 실적을 요구하여 강제로 가입시키는 편법이 행해져 관련이 없는 인물도 포함됐다. 반공 정책의 이름으로 지역별 할당제가 부과됐고 담당자들은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가입을 유도했다. 무학자들이 등록하는 일도 있었고 사상범이 아님에도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다. 중학생이나 고교생도 가입했다. 심지어는 이장이 동네 사람의 도장을 걷어다가 가입 문서에 한꺼번에 찍는 일도 발생했다.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한 물자를 준다는 소문에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입했다.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는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거주나 이전의 권리를 제한받았다. 부역한 인물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좌제를 시행하여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됐다. 국민보도연맹 단원은 전향 여부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해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하는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되어 그에 해당되는 취급을 받았다. 이념이 중시되어 원칙을 저버리는 시대였다. 사상이 인륜관계를 끊어놓는 시대였다.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불신의 시대였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된 사람을 사상의 노예로 만든 시대였다. 사상의 노예가 되어 국가와 민족, 이웃과 형제 간의 알력과 분단을 초래한 시대였다. 민족의 이름으로, 이념의 이름으로 반목과 학살 전쟁을 불러온 시대였다. 국가가 흔들리면서 개인이 희생되는 시대였다. 극단적인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극대화됐다. 예상치 못했던 전쟁으로 국군과 경찰 조직이 와해되어 후방으로 후퇴하면서 국방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더욱이 인민군이 벌떼처럼 밀려오는 가운데 서울뿐 아니라 점차 점령당한 도시와 마을이 인공기로 물들여졌다. 그런 물결은 남쪽으로 흘러갔다. 인공기가 하늘과 땅을 덮으면서 그동안 차별과 냉대를 받아온 국민보도연맹 단원 일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뛰었다. 닭 쫓는 개처럼 거품을 물고 경찰, 군인, 공무원, 우익인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전향자니 반역자니 하며 받은 소름을 일시에 폭발시켰다.
인민군이 쓸고 가면서 숨어있던 무리들이 완장을 차 힘주고 인민재판을 했다. 좌익 청년들은 인공기를 들고 의기양양해서 큰 도로를 막고 포줄을 섰다. 곧 들이닥칠 인민군을 맞이하기 위해 국민보도연맹 단원으로 급조된 인민군 환영단이었다. 그들은 학교장이나 지옥유지 등을 잡아놓고 인민군 만세를 외치게 했다. 군경 주둔지나 동태를 인민군에게 알리는 것을 평화라고 정의하고 밀고를 했다. 이잡듯이 구석구석 이곳저곳 숨어있는 반공주의자를 색출해서 린치를 가했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수했다. 가끔 안면이 있거나 친구이거나 하면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했고 뇌물을 주면 그냥 보내주는 선심도 썼다. 만나면 만나는 대로,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박해와 살해를 하는 비극을 연출했다. 인민군 공포가 아니라 국민보도연맹 공포가 시감아 버렸다. 인민군보다 더 무서워진 변절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의식과 생명을 가지고도 태연하게 배반하는 변절자가 세상의 질서를 만들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렀다. 이번에는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나 남로당 관련자에 대해서 체포령이 아니라 처형령이 내려졌다. 반공주의자들이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처단 명령에 따라 국민보도연맹 단원들은 경찰서에 구금되어 초단식을 기다렸다. 잡힌 사람들은 선량하거나 변절하거나 관계없이 유치장이나 마을 창고에 가두어 놓고 차례대로 짐짝처럼 트럭에 던져져 비명 한번 지르고 사라졌다. 큰 할아버지의 외동아들인 당숙은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면속으로 복무를 했다. 공산주의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좌우 논쟁이 격돌하는 가운데 상부의 명령으로 국민보도연맹에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 초등학교 선후배 등을 가입시켰다. 좌익 사상가이면서도 좌익을 가진 사람을 가입시키는 모순에 빠졌다. 상황은 급하게 돌아갔다. 인민군이 마을을 장악하면서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찾았다. 당숙은 좌익 사상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완장을 차는 상황이 돼버렸다. 면석이로 일하면서 좌익 사상가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던 그들을 풀어줘야 했다. 그리고 근무하는 동료와 알고 있는 군경을 핍박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당숙과 국민보도연맹 단원들은 그들의 행적을 기초로 반공주의자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색출된 사람은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 동네, 이웃마을, 동창생, 선후배들이었다. 진영 눌리라는 거센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이 되고 말았다. 인민군이 한번 쓰고 간 후 다시 군경이 공산당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와 마을을 점령했다.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반공주의자를 색출했던 당숙은 군경의 공격 대상자가 되고 말았다. 얄궂은 운명을 탓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시대를 거부하기엔 힘이 없었다. 앞으로 벌어질 운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렀다. 행운인지 불행인지 도중에 근무했던 아버지는 당숙의 설득으로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앞두고 군인으로 차출되어 입대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했다. 군입대를 하면서 좌우 대립과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입대 후 공산당을 소탕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일선에 서게 됐다. 그러면서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좌익 사상가를 색출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시대라는 놈은 당숙, 아버지, 친구, 선후배,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바싹 조였다. 한바탕 인민군과 국민보도연맹 단원이 벌인 피해잔치가 벌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속한 부대가
국민보도연맹 단원과 인민군을 세출하러 마을에 왔다. 당숙이 좌익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 친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마감되기를 바랐다. 335 동료들과 총을 들고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미 여드름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어설픈 청년이 아니었다. 경직된 살기가 눈빛을 통해 발사됐고 몸에서는 강한 기운이 풍겨 범접하기 어려운 타인이 되어 있었다. 옳고 그름에 좌우될 것이라는 기대나 인정과 혈연에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맹수로 변했다. 군대가 국민보도연맹 단원을 잡으러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숙은 뒷산에 땅굴을 파고 숨어들었다. 가족들의 송화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 굴속 생활을 하게 됐다. 자신의 목숨과 미래를 굴속으로 가지고 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모르게 가져다주는 밥을 먹고 생명을 연장시켰다. 좌익 사상가라는 시대가 부여한 훈장은 참으로 초라했다. 사상과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는 숨어있는 남로당과 국민보도연맹 단원, 변절자에 대한 색출을 하면서 걱정이 되어 집에 제일 먼저 들이닥쳤다. 가족들을 똑바로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좌익 사상가나 국민보도연맹 관련자의 행방을 물었다. 당숙의 행방을 물었던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행선지를 말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챘다.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유언의 소리였다. 대원들은 아버지의 행동에 의심이나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대원 중에는 같이 입대한 동창생도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였기에 무사히 넘어가는 상황이 됐다. 침묵은 지키는 데 맛이 있고 누설은 발설하는 데 참맛이 있는지도 모른다. 침묵은 누설로 생명을 잃고 누설은 침묵으로 생명을 잃는다. 서로는 살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침묵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말았다. 이웃에 사라진 좌익 청년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웃 마을에 변절자가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로 좌익 골수 문자였던 선생님은 색출 1호 대상이 되어 제일 먼저 잡혔다. 군인들은 선생님의 생명을 놓고 거래를 했다. 목숨을 구해주는 대신 숨어있는 자들을 불라는 조건이었다.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린 선생님은 다른 이들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알았다. 마을 입구에 색출된 젊은이들이 트럭에 차곡차곡 곡식처럼 실렸다. 마치 추수시절 볕단을 연상하게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잡은 자나 잡힌 자도 알았다. 아버지는 국가의 명령이라는 임무와 살생을 피하고 싶다는 인륜 사이에서 숨을 헐떡였다. 발생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이 다가왔다. 다음 트럭이 한가득 싣고 왔다. 차 안을 보니 당숙이 쪼그리고 앉아 광석의 눈빛으로 아버지를 쏘아봤다. 살려달라는 눈빛인지 원망하는 눈빛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 시절 절친이었던 선생님이 야릇한 웃음을 머금고 앉아 있었다. 연마을이장, 직원, 경찰, 죄 없이 잡힌 청년들도 끼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연민과 아쉬움이 있는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다. 누군가 자신을 잡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이 있었다. 차라리 죽음으로 대신할까라는 망설임에 흔들렸다. 이때 상관은 망설이고 있는 아버지의 따귀를 갈겼다. 총뿌리의 망설임과 흔들림을 눈치챘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고 총을 맞아도 운 좋으면 살 수 있다는 조그만 기대도 없었다. 그들은 한 발짝 물러나게 하고 처형장과 방법을 논했다. 트럭은 의식을 치르기 위해 출발했다. 얼떨결에 트럭에 올라 당숙과 선생님에게 다가가 작은 소리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앞산 개울가를 지나 골짜기로 향했다.
낯익은 장소가 피해 성전이 되고 말았다. 방법을 논하는 가운데 공포가 하늘과 땅을 뒤엎었고 트럭 안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죽음의 아우성이 숨죽이고 있었다. 늙고 군인들은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내려! 도망가! 라고 소리쳤다. 죽음의 질주를 하는 사이에 총질을 가했다. 트럭에 탔던 사람들이 도주를 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해 총알이 돌진했다. 아버지의 총부리는 초점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티범벅이 된 지인들의 시체를 보고 또 보았다. 당숙, 친구, 이장, 죽음의 파티가 끝났다. 죽음의 향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했던 선생님만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살아남았다. 거래가 성사된 결과였다. 목숨을 구하는 귀한 순간이었지만 구차한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죽음은 명백하게 비켜갔다. 아버지의 눈에는 허탈함과 증오의 눈물이 흘렀고 귀에는 절규의 메아리로 채워졌다. 뜨거운 가슴에는 살인마와 같은 냉정함과 차가움이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총부리는 다음에 파티를 위해 향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총을 들고 살인명령에 따라 사라지겠던 주검의 춤사위가 머릿속을 채워 인간으로서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 아버지가 부딪혔던 시대는 정의의 이름으로 변장한 권력, 민족이 분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일 민족론, 이념을 빌미로 탈을 쓴 사리사욕 등에 의해 촉발된 전쟁으로 피비린내가 진동한 시대였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고 마음을 병들게 했고 가족 공동체를 잔인하게 해체했다. 아버지는 종전되면서 아수라장이 된 몸과 마음으로 살인 현장에서 사라진 영혼들과 동행해야 하는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이후 도청으로 복귀하고 난 후 얼마간 무탈하게 근무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들은 그만두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온 후부터 눈을 뜨거나 감거나 관계없이 아픔과 공포에 절여 있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시대의 낙오자로 징후자로 스스로 낙인을 찍었다. 정상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아픔이 있었다. 가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도 느끼지도 못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저지른 전쟁이었고 생존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살생이었다. 그리고 죄를 묻기 어려운 이념 논쟁이었지만 그것들이 안겨준 깊은 상처 덩어리에 짙게 눌려 기억의 기능이 망신창이가 됐다. 아버지는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들을 지우고 싶었지만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충격적인 과거의 기억을 몸과 마음에 매단 채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정신을 끊어놓아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을 완전하게 잊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하게 기억해서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도 아니었다. 과거 충격으로 인하여 발작이 일어나면 과거의 기억이 현실의 맥을 끊어놓는 간헐적 기억상실에 걸렸다. 현실을 무감각하게 인지하거나 끊겨 지속하거나 유지하는 데 힘들어했다. 당차게 시작을 하면서도 중도에 그쳐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 순간에는 청년 시절 취미로 해오면서 몸으로 기억했던 술이나 화투에 빠져들고 말았다.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집중력을 흐트리는 술을 먹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화투를 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런 현상은 자신과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됐다. 집안에는 큰아버지와 당숙이 사라졌다.
유일한 남자로 살아남았기에 현실을 간헐적으로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현실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생존을 위해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할머니는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던 과거를 생생하게 다 토해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눈을 감았다. 불쌍한 아들이라고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었다. 나는 당숙이 죽었고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 그려. 라고 말하고 한숨을 쉬었다. 살아있잖아요. 그려. 그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침묵의 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